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걸까요? 유럽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설계도, 유럽의 명성, 그리고 그의 자부심. 한국은 그저 새로운 시장에 불과했고 자신이 가진 기술력을 증명하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의 첫날, 한국인들은 0.02mm의 오차를 지적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요? 라는 그의 반문에 돌아온 대답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루카 디 마르치오입니다. 제게 일은 가족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세운 자동차 부품 회사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의 자랑이었죠. 시간이 흐르며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저희 회사도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한류나 케이팝 같은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제게 한국은 효율적인 노동력이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되었죠. 그렇게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수락하며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카 디 마르치오 대표님, 환영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파트너 회사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들의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는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 같아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프로젝트 첫날, 협력사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저희가 제안한 설계도를 자세히 검토하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한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여기 0.02mm의 오차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유럽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회사인데 이들에게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듯 보였어요. 0.02mm?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반문하자 그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파트너사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는 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괜찮은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고객이 떠납니다. 저는 속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복잡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지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일하지는 않으니까요. 며칠간의 회의와 공장 투어가 이어지며 저는 점점 한국 일문화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과 효율, 그리고 품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람들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괜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한국 파트너들은 끊임없이 디테일을 요구하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문제를 제기했고 저는 매번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겁니까? 하지만 협력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안한 수정 사항을 다시 검토한 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불필요한 수정입니다. 이 상태로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한국 직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안전이 아니라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이 수정이 없으면 프로젝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결국 저와 한국 직원들 사이의 대화는 팽팽히 맞섰고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일에 집착하는 거지? 문화 차이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걸까? 한국과의 만남은 제게 매우 혼란스럽고 피곤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집착이 단순히 고집스러운 성격에서 나온다고만 생각했죠. 그들이 말하는 최적화라는 단어는 제게 그저 시간 낭비처럼 들렸습니다. 프로젝트의 큰 틀은 이미 완벽했고
굳이 이런 세세한 조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지 점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갈등은 프로젝트 중반부 설계 도면을 최종 검토하던 날에 터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한국팀은 설계 도면에 대해 수많은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공정 효율이 3% 향상될 겁니다. 여기 재질을 변경하면 장기 내구성이 강화됩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지금처럼 계속 수정하면 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수정이 잦아서 불편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고집스럽게만 보였어요. 완벽한 결과는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런 식으로 일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상태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 순간 한국 팀원들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회의 이후 저는 점점 더 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청과 아이디어로 인해 업무가 복잡해졌고 그들의 꼼꼼함이 제게는 불필요하게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저녁 회식 자리에서 한국 팀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어요. 대표님, 저희가 많이 까다롭게 구는 것 같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한다고 평가받지 못합니다. 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나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적당히 하고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팀이 지닌 그 독특함은 제게는 그저 지나친 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품 검수 과정에서 한국팀이 제안한 수정 사항 중 하나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보세요. 이 부분은 애초에 수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괜히 시간을 낭비했네요. 저는 마치 승리라도 거둔 듯 말했어요. 한국팀의 반응은 차분했지만 제게는 더 큰 반박처럼 느껴졌어요. 대표님,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그럼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지면서 진행합니까? 한국 팀장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효율성과 완벽함 사이에서 저희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한국 팀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의 일문화는 저를 철저히 압박했고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정 요구는 마치 제가 무능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성공한 방식을 고수하면 충분히 승산 있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건은 공정 중반에 발생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부품 몇 개에서 미세한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아, 또 불필요한 수정 요청이겠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태도는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부품 검수 기록을 자세히 살피며 결함의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 정도 결함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모든 공정을 멈추고 철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결함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다른 부품에서 발생할 가능성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고 프로젝트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불필요해 보였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까? 이 결함은 고객이 알아채지도 못할 사소한 문제예요. 저는 소리치듯 말했지만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제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는 사고방식이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공장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한국팀은 밤낮 없이 일을 이어갔죠. 저는 솔직히 그들의 에너지에 놀랐습니다. 저라면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는 건가?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본사로 돌아가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셋째 날 새벽 한 팀원이 밝은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는 결함의 원인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온도 변동 때문임을 설명했어요. 그 변동은 1, 2도에 불과했지만 그 작은 차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죠. 제가 감탄했던 건 그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마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팀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생산 공정을 전체적으로 최적화할 방법까지 제안했습니다. 공정이 재개되고 프로젝트는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공장에서 팀원들이 피곤해 지친 얼굴로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위기 이후 저는 한국팀의 방식에 대해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열정은 일의 성과를 넘어 한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직 한국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프로젝트가 다시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저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업무 방식과 사람들의 지나친 성실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들에게서는 마치 일만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고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 팀원들이 보여준 한 장면은 제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고열과 두통으로 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함이 밀려왔지만 일정을 강행하다 결국 호텔방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일을 쉬고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에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압박감을 느꼈고 이런 상황에서 쉬는 건 무책임한 행동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문을 열어보니 한국 팀장과 팀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제 상태를 본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제가 괜찮다고 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며칠간 충분히 휴식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불안했지만 팀장은 오히려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건강해야 프로젝트도 잘 끝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가 병원에서 나오는 동안 제 숙소로 미음을 준비해 두었고 열이 더 오르면 쓸 수 있도록 해열제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팀원들을 업무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 안부를 묻고 업무를 최대한 대신 처리하며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 회의에서 제 상태를 보고 팀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잘하고 있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세요. 대표님이 빠지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죠. 사실 이탈리아에서도 팀워크와 동료애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느낀 그들의 배려는 동료애 이상의 것이었어요. 제가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피로 속에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제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도왔습니다. 어느 날 밤 팀원 중 한 명이 제 방으로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집에서 직접 끓인 닭백숙이에요.
건강에 좋으니 드셔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를 위해 음식을 부탁했는데 어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접시를 받아들며 얼떨떨하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위해 이런 걸 해주셨죠?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외국에서 혼자 고생하시니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합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며 처음으로 한국의 따뜻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친절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그들의 문화는 제가 자란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의 배려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 팀원들의 엄격하고 꼼꼼한 일방식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았지만 정작 그들은 제가 지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며칠간의 휴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뒤 저는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이 회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저희에게 항상 잘해주시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가는 거죠. 그들의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저는 프로젝트에 다시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팀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한 뒤 그들을 보는 제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꼼꼼하다 못해 까다롭다고만 느꼈던 그들의 일방식이 이제는 함께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료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업무는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특히 모든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한국팀의 협업 방식은 제게 익숙하지 않았죠.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또 하나의 난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부품 설계가 기존 생산 라인과 충돌을 일으킨 것이죠. 이대로라면 생산 속도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한국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방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계는 내가 맡은 영역이고 생산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자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설계와 생산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모든 팀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제게 낯설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각자의 전문 영역을 존중하며 문제를 나눠 맡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회의가 길어지며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의견만을 전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과의 토론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48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우리는 새로운 설계를 도입하면서도 기존 생산 라인을 최소한으로 변경하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일이 잘 끝났을 때 개인적인 공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의 성과로 여기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회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 팀원들도 저를 더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팀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대표님도 이제 협업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처음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계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어요. 문제를 발견한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제를 언급했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대표님,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검토했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팀이 가진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디테일한 접근과 끊임없는 논의, 그리고 협업의 과정이 사람 간의 관계와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회사에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들의 방식은 모든 팀워크의 기본 원칙처럼 느껴졌거든요. 프로젝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최종 부품 검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지만 한국 팀원들의 태도는 유난히 단호하고도 진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최선을 다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 사실 저는 여전히 그들의 꼼꼼함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최종 검사가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검사를 넘어 완성의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최종 검사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몇 개의 부품의 표면 처리에서 미세한 오차가 발견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객은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한국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우리가 고객에게 보여줄 최종 제품입니다. 99%가 아닌 100%여야 합니다. 그들은 밤새워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고 끝내도 충분할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생각이 바뀐 건 그들이 보여주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마침내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특정 재료의 미세한 불균형 때문이었죠. 저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닌 이 끈질긴 노력이야말로 이 나라를 오늘날의 위치로 올려놓은 원동력이 아닐까? 그날 오후 팀원 중 한 명이 제게 사소한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님은 왜 이 프로젝트를 맡으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제게 일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드디어 완벽하게 개선된 최종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를 보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환호에 동참했어요. 최종 제품이 완성된 후에도 한국팀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함께 제품의 최종 테스트와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한국팀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후속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열정은 끝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 저는 지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정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일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한국팀과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회식이 있었지만 그날은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가게 되었어요. 도착한 곳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전통 한식당이었죠. 대표님, 한국 음식 중에서는 이런 전통 음식을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 테이블에는 각종 반찬과 전골, 그리고 김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들의 권유로 한 입씩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제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이 반찬들도 나눠 먹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 음식의 철학이 마치 그들의 협업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반찬이 서로 다른 맛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완벽한 식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한 노점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고 저는 붕어빵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건네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데 하나 더 가져가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따뜻함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서울의 도심 속에서 느낀 이 작은 배려는 한국인들이 가진 정이라는 문화의 또 다른 단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한국 팀과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팀원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님, 돌아가시는 비행기 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그저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그는 며칠 뒤 공항까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분은 끝까지 잘 모셔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팀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정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의 다른 표현으로만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은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깊은 인간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병으로 힘들었을 때, 사소한 실수를 했을 때, 심지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던 순간들까지도 그들은 항상 저를 배려하고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제가 한국 팀원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 나라의 가장 큰 강점은 사람 중심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성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은 사람 간의 신뢰와 배려에서 나온 것이었죠. 한국 팀원들과의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일의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어떻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팀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협력의 정신은 제가 앞으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간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우리 회사와 팀에 전파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과 만났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가치와 진심 어린 배려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일본의 혐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에 미쳐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일본 청소년의 비율이 60%가 넘고 최근 1년 이내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 일본인은 70%나 됩니다. 과거를 현재를 모두 기억하는 87세 일본 노인조차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면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 과거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스미 토모요. 도쿄에 사는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자란 환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일본 경제가 세계를 휩쓸던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본이 아시아의 선두국가로 세계를 리드하던 시절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자부심은 때로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오만함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선 일본의 아류라거나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이런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역사책 속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TV에서 방영되던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남자 주인공이 얼마나 자상하고 매력적인지,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에 대해 끊임없이 떠들었죠. 정말 감동적이야. 꼭 봐야 돼. 라는 친구의 말에 저도 호기심이 생겨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드라마와는 완전히 다른 감성이었거든요. 주인공들의 진지한 감정 표현, 아름다운 배경, 그리고 스토리의 깊이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드라마가 끝날 때쯤 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감동은 드라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부모님이 말하던 뒤처진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혼란을 느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글자들의 매력을 느끼고 나중에는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것까지 도전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며 자랑스러워했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본 부모님은 심기가 불편하신 듯했어요. 어머니는 왜 굳이 한글을 배워? 쓸데없는 짓이야 라며 타박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은 그저 일본을 흉내내는 나라일 뿐이야.
그런 나라의 문화에 푹 빠지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부모님의 이런 태도는 저희 세대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희는 한국 드라마, K-팝, 심지어 한국 음식까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반면 부모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런 세대 간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 세대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은 일본 사회 전체에 퍼져 있던 혐한 감정의 일부분이었고, 저희 세대가 경험하는 한류 열풍은 그 벽을 허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한류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종종 논쟁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국은 요즘 정말 대단해요. 드라마와 음악은 물론이고 기술도 일본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런 얘기는 듣기 싫다며 대화를 회피했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견해에 반박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한 반항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 알고 싶었고 한국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들을 부모님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죠. 당시엔 우리는 다르다는 걸 깨닫는 데서 그쳤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며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제 직장은 마케팅 회사로 다양한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죠. 어느 날 팀장님이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캠페인을 제안하셨어요. 주제는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왜 일본 소비자들이 한류에 열광하는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붙어있던 통계 자료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콘텐츠의 소비율이 일본 내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수치였죠.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의 인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일본 청소년의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 문화를 더 알아가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제 어린 시절과 닮아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팀장님은 우리 팀에 자료를 조사해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임무를 맡기셨어요. 저는 곧바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하며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흥미로운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의 스타일, 음식을 따라하며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는 일본에서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팀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분석을 위해 몇 편의 최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작품이 인간의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었죠. 갈등과 화해,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드라마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감성적 접근법이 느껴졌어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남북한이라는 긴장된 배경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애가 살아 숨쉬는 장면들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릴 적 봤던 드림아이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의 충격과 감동이 다시 제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죠. 한국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악도 빼놓을 수 없었죠. 분석을 위해 몇몇 K-팝 곡을 들어보며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K-팝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적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종합 예술이었어요. 그 안에는 한류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창의성과 열정이 담겨 있었죠. 팀원 중 한 명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틀자 모두가 신나게 리듬을 따라갔어요.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K-팝은 이미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팀원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일본보다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나왔죠. 그 말에 저도 잠시 멈칫했지만 곧 깨달았어요.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캠페인 준비를 마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됐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이날은 왠지 대화가 평소보다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캠페인 동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해서인지 머릿속이 온통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국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20세기 초반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거든요. 요즘 회사에서 한국 드라마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가볍게 던진 제 말에 아버지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뭐, 일본 따라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도 우리 프로그램을 많이 따라하더니. 아버지의 말투는 웃으면서 한 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피하고 싶었어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요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보면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따라갈 부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제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키, 내가 뭘 모르는구나.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야. 한국 같은 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거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 보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빠져 사는데 그런 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일본에도 좋은 드라마와 음악이 많은데 말이야. 부모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어요. 왜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을까? 지금 일본과 한국은 예전과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데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어릴 적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며 느꼈던 신선함과 즐거움이 부모님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충돌하는 순간 저는 세대 간의 간극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어쩌면 그들이 성장했던 환경 때문일지도 몰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과거 일본이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 혹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로만 기억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뭔가 큰 벽에 부딪힌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고정된 시각은 쉽게 바꿀 수 없었고 제 세대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그분들께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한 캠페인은 저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속한 프로젝트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캠페인이었습니다. 일본 내 한류 팬층, 특히 10대와 2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죠. 캠페인을 기획하면서 저는 매일같이 한국 드라마, 음악,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충격을 받은 건 넷플릭스의 인기 순위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사랑의 불시착, 오징어 게임, 그리고 최근의 몇몇 신작들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0%가 최근 1년 이내에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 콘텐츠가 일본에서 자리 잡았다고? 캠페인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한국 문화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서울로 출장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세련된 카페와 빌딩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도시의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최신 기술과 편리한 디지털 시스템은 저를 깊은 인상에 빠지게 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흔히 보지 못하는 첨단 시스템들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의 한 드라마 제작사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최신 기술이 동원된 장비들이 즐비했고 디지털 기술과 창의력이 결합된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되고 또 얼마나 섬세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나니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 캠페인 실행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메인 상품은 한국 드라마를 테마로 한 한정판 굿즈였어요. 드라마 속에서 등장한 한국 음식, 예를 들어 불닭볶음면이나 짜파구리도 포함된 세트였습니다. 우리는 캠페인을 위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일본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는지
직접 느꼈습니다. 광고 촬영 중 일본 모델들이 한국어 대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장면을 보며 한국어가 이미 일본 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캠페인 실행 후 예상 이상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드라마 굿즈와 음식 세트는 출시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고 SNS에서는 구매 후기를 올리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굿즈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 콘텐츠가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캠페인 이후 소비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일본 사람들 중 다수가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앞서 있는 나라라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을 반응이었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캠페인의 성공에 들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부모님께 이번 캠페인이 데이트였어요. 한국 드라마 굿즈가 몇 시간 만에 완판됐다니까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무심히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이라면 다 좋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요즘 젊은이들 때문에 일본이 어지러워지는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캠페인 중에 다녀온 한국 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특히 서울은 기술적으로도 정말 발전해 있더라고요. 거리마다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이나 서비스도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꾸하셨습니다. 일본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발전이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현실과 변화를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전달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더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저의 진심을 느끼셨으리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이유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은 개인의 생각 차이가 아닌 역사를 통해 형성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깨달았죠. 다음 날, 회사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주제로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즉, 한국과 관련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로 다양한 세대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죠. 회사의 프로젝트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저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87세의 이노우에 켄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팀에서는 그를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증언자로 소개했지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쟁 세대의 이야기가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예상치 못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켄지 씨는 단정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거실 벽에는 그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전쟁 당시 찍은 거예요.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며 그는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인터뷰는 그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전후 일본이 재건기에 있던 1950년대 초반, 미군과의 협력으로 한국전쟁 지원에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투를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보급 업무와 의료 지원에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죠. 일본의 식민지였던 과거와 패전 후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 무지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보니 그곳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하며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켄지 씨의 이야기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 시절에는 한국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일본조차도 폐허였는데 한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켄지 씨는 인터뷰 중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군모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는 이 군모가 한국을 떠날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라며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자신이 느꼈던 죄책감을 덜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시 한국을 돕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일본으로 인해 겪은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나에게도 큰 위안이 됩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잊지 않되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켄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젊은 세대는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는 저에게 군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모자를 간직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되고 젊은 세대가 우리의 기억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저는 그 군모를 받아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인터뷰였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공유하며 켄지 씨의 이야기를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두 나라의 젊은 세대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길 바라며 저는 열정적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켄지 씨와의 만남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었고 제가 젊은 세대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이노우의 켄지 씨와의 만남 이후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7세의 노병이 건넨 군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이라는 끔찍한 현실과 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기억을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그의 이 말은 제게 부탁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뷰 프로젝트 결과물을 정리하는 동안 켄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전쟁 당시 일본인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켄지 씨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사내 행사에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당일 발표실에는 많은 동료가 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켄지 씨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지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켄지 씨의 진솔한 고백, 그가 당시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점, 하지만 전쟁 중 생존을 위해 서로를 돕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점은 청중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켄지 씨는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의 한국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저희 세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켄지 씨가 한국을 떠나며 간직했던 군모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자는 두 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이어가는 건 바로 우리 세대의 몫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동료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몇몇 동료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켄지 씨의 이야기와 일본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에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프로젝트를 업무로 끝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켄지 씨의 이야기가 일본과 한국 모두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날, 저는 부모님께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불달볶음면과 한국식 김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오늘은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눠봐요. 어머니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셨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하며 저는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켄지 씨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제가 제안한 캠페인이 실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래, 열심히 했네라고 짧게 답하셨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켄지 씨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켄지 씨가 그러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놀랐다고요. 전쟁 당시에는 그저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본보다 앞서가는 면이 많다고 인정하셨어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어서 일본 내에서 젊은 세대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글 배우기를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자연스럽게 즐겨요. 이제 일본에는 혐한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희 세대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화는 어색한 공기를 뚫고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그래, 너희 세대는 다를 수도 있겠지. 우리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니 말이야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부모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인식 속에서도 희미한 변화의 불빛을 본 듯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완전히 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통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균열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희망이 제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 과거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과거 세대와 우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며 일본과 한국이 함께 협력하는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은 분명히 열릴 겁니다. 비록 더디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한 걸음씩 내딛는 작은 발자국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임을 믿습니다. 켄지 씨가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과거는 잊지 않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 말처럼 우리가 만들어갈 다리가 언젠가 일본과 한국을 진정으로 잇는 길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위를 걷는 첫걸음은 바로 제가 속한 세대가 시작할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